자, 그래서 이어서 공사원가 작성 과정이죠. 자, 공사원가 작성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자, 이거 누가 하는 거냐. 그죠? 공사원가는 그러면 내역서, 견적서는 누가 작성하냐 이거죠. 공무 담당자가 하는 거죠. 공무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회사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실내건축 회사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제 설계사무소, 아니, 설계자가 있고 또 시공자가 있어요. 설계자이고 시공자. 설계자는 여러분들이 아마 해당되는 거고, 시공 담당자는 현장 소장이죠. 현장 사장, 시공자와 설계자가 하지는 않고 공무에서 합니다. 공무 담당자가 견적팀이 따로 있어요. 또는 없는, 조그만 회사는 없겠죠. 사장이 하겠죠. 조그만 회사는. 대체적으로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는 공무에서 견적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3명, 4명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뭐 20억짜리, 뭐 30억짜리 뭐 공사 하나 따오려면은 한 2-3명이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작업을 해줘야 견적서 작업이 되는데, 자, 공무 담당자가 작업을 하는데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설계하는 사람한테. 이게 맞냐? 이 자재가 이게 맞냐? 왜냐면 설계하는 사람이 보통 이 자재에 대한 스펙을 설계자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또는 뭐 공법이라든가 디테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설계자가 하는 거잖아요. 물론 공무 담당자들도 다 압니다만은, 그래도 설계자한테 확인을 해서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도 하고, 자, 이런 것들을 설계자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공장한테, 선장소장한테도 물어보고, 실제로 선장소장이 공사할 거니까 물어봐서 뭐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같이 하게 됩니다. 자, 그래도 하고, 또 시간이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외주 주는 거예요. 전문기관한테 의뢰하기도 하고, 또 예를 들면은 뭐 특이한 공법이라든가 한번 해보지 않은 공사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들도 이제, 그래서 이런 그 내용만 이렇게 뽑아주는 그런 의뢰해주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전문 회사들이. 그래서 이런 과정을 작성자는 공무 담당자가 한다는 거. 자, 그러면 공무 담당자는 뭘 가지고 내역을 뽑냐 이거죠. 기본적으로 당연히 설계 도면을 가지고 뽑겠죠. 설계 도면을 가지고 물량을 확인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면적이라든지 높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했었죠. 2학년 때 여러분들 아마 그 적산하면서, 실내건축 적산하면서 뭐 설계 도면 가지고 물량 뽑고 했을 거예요. 자, 도면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방서를 같이 봅니다. 시방서 설계서는 한 세트죠. 우리가 도면에 모든 걸 다 적을 수가 없잖아요. 도면에 뭐 속고보드 2P 이렇게는 있지만, 속고보드를 예를 들면은 뭐 칠 때 뭐 본드를 어떻게 뭐 어떻게 사용할, 본드를 뭐 이렇게 전체 바를 건지 부분적으로 바를 건지, 뭐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중간에 어떻게 연결할 건지, 또 몇 도씨가 되면 공사하면 안 될 건지,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자세한 그런 내용들이 이 시방서에 들어가 있어요. 특히 그 일반 시방서에 다 들어가 있고, 뭐 새로운 자재가 있다고 치면 보도 못하는 그런 자재가 공사를 해야 돼. 그런 경우에는 그 자재 회사에서 특히 시방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내용을 봐야겠죠. 자, 그래서 뭐 자주 보는 그런 자재라든가 이런 거는 뭐 볼 거 없겠지. 일반 시방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그냥 하면 되지만, 잘 모르는 자재 같은 것들은, 또는 잘 모르는 처음 해보는 공법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내용들을 확인을 해야 되겠고, 자, 그리고 공사 기간이 어떤지, 이것들이 이제 좀 약간 노하우인 거죠. 그래서 공사 기간이 어떻게 되냐고, 또 대불 지불 조건 같은 경우는 뭐 현금으로 하는지 어음으로 하는지, 그리고 뭐 3번에 나눠서 하는지, 뭐 기성으로 하는지, 뭐 자재 같은 이런 것들, 대불 지불 조건 같은 것들도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급 자재 같은 경우는 전체 다 우리가 제공하는 건지, 아니면 이건 현장 설명할 때 다 이런 것들을 내용을 설명하죠. 자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보통 건설사한테 발주하는 게 많기 때문에, 건설사 자체에서 자재를 가지고 협력회사라든가 또는 자재 이렇게 좀 친해적 회사 같은 경우 뭐 이렇게 같이 해서 쓰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런 경우는 지급자재로 나오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급자재로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별도 공사 같은 경우도 확인해 봐야죠. 예를 들면 이제 공사의 범위 같은 건데, 뭐 사인 공사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안 되어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 좀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내용, 뭐 조경공사 같은 경우도 뭐 이런 것들도 뭐 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사들에서 체크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현장 같은 거 반드시 가서 확인해야겠죠. 특히 이제 리모델링 공사 같은 경우는 좀 어렵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백화점 리모델링 공사다 그러면은 이제 낮에는
작업을 못 하는 거죠. 밤에만 하는 거니까. 이게 어떤 그런 현장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공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신축 같은 경우는 뭐 문제 없겠죠. 신축 같은 경우는 그냥 처음부터 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축 공사 같은 게 좀 편해요. 골조가 다 돼 있고 그냥 들어가가지고 인테리어 공사하면 되는데, 이거 뭐 철거해야 되고, 기존에 또 철거할 때도 뭐 한 번에 다 철거하는 게 아니라 반만 철거하고 또 반은 영업하고 뭐 이런 경우도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을 해야 돼요. 현장 공사 여건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야 되고, 또 주변 현황 이런 거 현장 위치 같은 경우는 당연히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좀 현장이 좀 복잡하거나 조금 제약이 많은 경우에는 작업 계획 같은 거 수립을 잘 해야 되는 거죠. 뭐 여러분들 보면 가끔씩 보면 이렇게 백화사 같은 데 가도 이렇게 벽이 막혀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 공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 그리고 뭐 꼭 인테리어 공사뿐만 아니라 건축 공사 같은 거 할 때도 보면은 뭐 어디 펜스가 막 쳐져 있어. 그런 경우는 안쪽에 뭐 이렇게 뭐 다리를 다시 철거하고 다시 뭐 시공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뭔가 이렇게 작업 여건이 어려운 경우, 조금 또 영업을 계속 하면서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되는 걸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작업 계획 같은 것들을 수립을 잘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공사원가 작성 프로세스는 아까 설계 도서 확인한 다음에 이제 물량을 파악하는 거죠. 이거 설계 도서를 내용 보고 물량 파악하는 거는 특별한 그 노하우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캐드에서 찍어도 되고, 보통 우리 캐드에서 안 찍고 스케일로 보통 많이 하죠. 현장에서는. 자, 스케일로 물량 파악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뭐 이거는 뭐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캐드 도면이라든가 도면 가지고 물량 파악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래서 물량 파악 같은 경우는 제일 이제 막내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단가 조사 같은 경우는 하는 거죠. 단가 같은 거, 여기 실제로 들어가는 단가가 얼마나 되는지 안 되는지, 자,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그 단가에 대한 1위 대가 표를 작성하는 거죠. 1위 대가 표라고 하는 건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뭐 1위 대가 근거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가하고 1위 대가하고는 뭐 같은 개념이기도 하죠. 단가. 이 하나의 어떤 행동에 대한 금액이니까 이게 단가죠. 뭐. 근데 이게 단가는 그냥 전체적인 총 금액이라면, 인쇄가표 같은 경우는 근거예요. 근거. 이 단가가 나오게 된 근거를 작성하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근거부터 작성하고 단가하는 게 아니라 단가 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금액에 인쇄가표에 맞춰서 작성하는 거죠. 그냥 여기 맞춰서 하는 거예요, 사실. 다 이거는 인쇄가표 같은 경우는 다 회사마다 단가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회사가 다 가지고 있어요. 되는 규모가 있는 인테리어 회사든가 또는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금액, 단가에 대한 것들이 다 데이터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가 표까지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확인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세부 공정별 세부 내역서를 작성하는 거죠. 뭐 공정별로 한다면 뭐 경량이 할 건지, 뭐 타일일 건지, 경량, 타일, 석공. 이거는 경량, 타일, 석공 공정별로 발주가 나가니까, 공정별로 또 협력업체가 있으니까 당연히 공정별로 짜야 되고, 또 공구별로도 합니다. 층별로도 하기도 하고 실별로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공정별, 공구별 동시에 같이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엑셀에서 작업할 때 두 개 동시에 해요. 그래서 공정별 시트가 있고, 그다음에 공구별 시트가 있고, 근데 공구별 시트는 층별로, 실별로 정리를 따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구별로 할 때는 예를 들면 뭐 회의실이다. 그럼 회의실 안에는 공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목공, 경량, 뭐 금속, 그다음에 뭐 수장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별로 됐을 때는 모든 공정이 같이 이제 있는 거고, 하지만 공구별로 공사하기엔 편하고, 공정별로 하기에는 할 때는 이제 협력업체를 선정하거나 협력업체 금액을 이렇게 조절한다기보다도 이제 금액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할 때는 또 공정별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별, 공구별 이렇게 세 개 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공정별로 합니다. 공정별로. 규모가 작은 거일수록, 규모가 크면은 공구로 나눠서 해야 되지만,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공정별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같은 거 하겠다. 그냥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뭐 주방 따로, 실 따로, 화장실 따로 하나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타일 공사 얼마, 수장 공사 얼마, 바닥 공사 얼마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공정별이 좀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작성이 되면, 자, 직계표를 작성해야죠. 직계표를 작성하는데 합치면 그게 이제 원가 계산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보면, 아까 요 내용을 보면, 여기도 아까 이 엑셀 요거를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보면 내역서, 아까 구성 보기에서 지금 명칭이잖아요. 명칭 여기 있잖아요. 가설 철거공사 공정에 대한 내역서인 거예요. 그러면 가설 철거공사하는
철거하는 업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철거 업체한테 받은 거예요. 이렇게 받다기보다도 철거는 이렇게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예를 들면은 나 철거 공사할 때 뭐 800만 원 정도를 내가 예상했다면 예를 들면 철거 공사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외주를 한꺼번에 주진 않을 거예요. 뭐 따로따로 주겠지만 뭐 여기 보면은 천장 철거하거나 화장실 철거, 내부 상고 철거하고 보강하는 거 합쳐 보니까 뭐 대략적으로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300만 원 정도 들어가나요? 들어간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철거 업체한테 금액을 받아가지고 금액 안에 들어온지를 확인하는 거죠. 지금 요거는 어쨌든 지금 보여주는 이유는 자, 공정별로 집계한다는 얘기예요. 가설 철거공사에 대한 공정별로 집계를 하고 이 앞에 갑지가 있죠. 그것들을 다 합친 거. 경량, 목공, 뭐 가구, 뭐 타일, 뭐 설비,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맨 마지막에 그거 합치면 견적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워낙 공사가 이거 작은 거라서 여기는 직계표는 없네요. 직계표 있는 줄 알고 봤더니만. 그래서 요거 지금 해보려고 한 거예요. 직계표. 여기 보면 직계표 공정별로 내역 직계표도 작성을 해줘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원가 계산 작성 맨날 갑지가 있죠. 그럼 갑지랑 직계표만 보면 되는 거죠. 실제로 뭐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내가 세세하게 다 보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가서 그 건설사한테 가서 입찰할 때는 그냥 직계표랑 원가 계산서 정도만 하면 돼요. 원가 계산서 갑지 하나랑 총 금액 얼마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공정별 직계표 정도 두 장, 그러니까 첫째 장, 두 번째 장 해당되는 거예요. 그 내용 정도만 알면 가지고 일단 입찰을 진행하고 공사 따면은 그때는 진짜 세부적으로 내용을 확인하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보면 되고, 자, 그리고 뒤에 보면은 자, 표준품셈에 이대가라는 내용이 있어요. 표준품셈이랑 이대가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자, 표준품셈과 이런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거를 지금 보고 오늘 보고 간략하게 보고 표준품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다음 주에 복습 한번 더 하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자, 표준품셈이 뭐냐? 표준품셈이 표준 품에 들어가는 품에 대한 셈을 한다는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품셈이 1위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역서에서 총 공사비를 산출하고 날파리가 지금 왔다 갔다 해가지고 날파리가 입에 들어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니겠죠 설마. 자, 그래서 아니야, 이제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표준품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를 보면, 자, 시공비가 있을 거고, 시공비랑 인건비를 우리가 공사 진행할 때 재료비, 재료비, 시공비, 인건비 뭐 같은 내용이죠. 자, 인건비 등을 단위당 수량으로 표시한 거예요. 이게 뭐 좀 이해가 될지 안 될지는 가물가물한데 결과를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자, 인건비, 재료비를 단위당 수량으로 표시한 거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거를 보면 간단하게 나오는데 예를 들면 자, 요거를 볼까요? 우리 아까 그 내역서를 약간 보면 자, 예를 들면 자, 천정 철거 있네요. 자, 천정 철거를 할 건데 지금 천정이 지금 얼마가 있냐면 100캐베 같다고 칩시다. 지금 107인데 자, 100캐베 100제곱미터에 해당되는 천장이 있어요. 자, 근데 자재비는 뭐 그렇다고 치고 인건비만 볼게요. 인건비가 1제곱미터 여기 단위가 1이잖아요. 아니, 여기 단위가 제곱미터잖아요. 이 제곱미터는 1제곱미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1제곱미터를 해체하는데 5,500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기 좀 힘드니까 5,000원을 할게요. 여러분들 좀 내역서에 대한 좀 익숙해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내역서에 있는 내용이랑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표준품셈을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5,000원이 있다고 치면
자, 1제곱미터를 철거하는데 인건비가 5,000원이에요. 5,000원. 근데 단위당 수량으로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자, 1제곱미터를 철거하는데 5,000원이라고 한다면, 그죠? 단위당 수량. 그럼 몇 품이냐, 이게? 몇 품을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제곱미터를 해체하는데, 철거하는데 5,000원.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 총 100캐베 제곱미터면 100캐베 곱하면 얼마죠? 50만원이죠. 여기 60만원이죠. 50만원. 50만원. 1제곱미터를 철거하는데 50만원이라고 한다면, 그죠? 5,000원.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하루에 몇 회배를, 지금 철거 사람이 하루에 몇 회배를 철거할 수 있냐면, 이 사람은 하루에 철거할 수 있는 면적이 예를 들면 뭐 20제곱미터다 라고 하면, 10제곱미터 계산하기 10제곱미터라고 합시다. 약간 말이 안 되지만 10제곱미터를 철거할 수 있어요. 하루에 이 지금 그 철거 작업자가 하루에 10제곱미터를 철거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천장 철거만 하는데 10제곱미터를 철거할 수 있어. 그럼 이 사람의 표준 품셈은 0.1인 거예요. 0.1품인 거예요. 왜냐면 지금 5,000원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10제곱미터를 내가 10제곱미터를 하루 종일 10제곱미터를 철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10제곱미터잖아요. 10제곱미터 하루 종일 하는 게. 근데 만약에 10제곱미터를 1제곱미터만 철거한다면, 내가 10제곱미터를 철거하는 게 아니라 1제곱미터만 철거한다면은 몇 시간을 일하면 되나요? 하루에 10제곱미터니까 예를 들면은 뭐 하루에 10시간 일한다고 칩시다. 여기 10제곱미터라는 게 10시간이 기준으로 나온 거라고 한다면, 하루에 10제곱미터를 철거할 수 있다는 거는 10시간 일한다고 했을 때 1시간에 철거할 수 있는 거는 1제곱미터인 거예요. 1제곱미터. 그죠? 1시간에 철거할 수 있는 거는 1제곱미터. 내가 10시간을 내가 일할 수 있으니까. 근데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10제곱미터를 이 사람이 철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 그렇다고 하는 건 1시간에는 1제곱미터를 10시간이니까 하루 종일 일할 수 있는 게 10시간이니까 좀 쉽게 계산하려고 지금 10단위로 그냥 한 겁니다. 1제곱미터. 그러면은 이 사람은 몇 품이에요? 그 1제곱미터를 할 수 있는 거는 0.1품인 거예요. 0.1. 이 사람이 인건비가 하루가 인건비를 1이라고 봤을 때 1이죠. 1이라고 봤을 때 이 사람의 철거 표준품셈은 0.1인 거예요. 왜 0.1이냐면 1제곱미터를 단위로 하는 거니까. 표준품셈. 1제곱미터를 철거하는 데는 0.1품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0.1품.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1제곱미터만 설치한다면 1시간만 일하면 되는 거예요. 1시간만 일하면.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0.1품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지금 1시간만 일해도 0.1품.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한다면 10제곱미터를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 사람이 뭐 그죠? 지금 0.1품이니까 1시간이니까 만약에 뭐 두 사람이 작업을 한다. 두 사람이 작업을 하면은 두 사람이 작업할 수 있지 않아요? 두 사람이 10제곱미터를 작업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냥 오전만 작업하면 되는 거예요. 오전에. 하루 종일 할 필요 없고 오전에 2명. 그죠? 오전에 2명. 그죠? 어쨌든 10시간이니까 5시간씩 나눠서. 자, 여기에 표준 품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좀 약간 요걸 보면서 볼까요? 다시. 자, 그래서 자, 재료비, 시공비, 인건비 등을 단위당, 아까 제곱미터죠. 1제곱미터 철거하는데 수량이 0.1이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표준품셈이에요. 0.1. 그래서 공사에 기본하는데 노무량을 하수하는데 기준이 되는 거고. 자, 이거는 그러면 누가 하냐? 그럼 예를 들면 이제 0.1인데 어떤 경우에는 뭐 1제곱미터를 철거하는 게 아니라 1제곱미터를 뭐 설치할 때 만약에 0.2가 들었다라고 하면은 표준품셈이 이거는
조금 작업의 난이도가 있는 거죠. 작업의 난이도가 진짜 있는 거죠. 이 사람은 5시간, 5시간 일했을 때, 아이고, 잠깐만. 지금 제가 주차를 해서, 잠깐만요. 끊었다 갈게요. 주차 전화 좀 받고.